올해 제 나이 74, 이름은 정정분이라 합니다. 낡은 기와장 지붕 밑 해마다 칠이 벗겨지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좁디 좁은 마당이 나오지요. 햇볕을 오래 쬐는 흙바닥에선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여 올라오고 빨래줄에 걸린 손수건은 바람결에 펄럭이며 내 늙은 세월을 조롱하듯이 흔들립니다. 이 집은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둥마다 제 땀 냄새가 배어 있고 부엌 장독대 위엔 사계절을 살아낸 제 숨결이 스며 있지요. 한때는 그 냄새가 자부심이었습니다. 된장국 끓이는 냄새가 마당을 넘어 골목까지 퍼져나가면 이웃집 아이들이 아줌마 밥 냄새 너무 좋아요 하며 기웃거리곤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상해요. 그 구수한 냄새조차 제 목을 조이고 가슴을 막는 것 같습니다. 한 숟가락 간을 보려다 수저를 내려놓고는 멍하니 김서린 뚝배기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내 손이 만든 밥상 앞에서 자식들이 웃어야 하는데 요즘은 그 웃음 속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섞여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현관문이 덜컥 열리며 엄마 뭐 좀 해놨어? 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그 소리는 마치 큰 북을 치듯 제 가슴팍을 울립니다. 반가움보다 먼저 밀려오는 건 한숨이지요. 싱크대 옆에 쌓여있는 무말랭이 통, 그걸 씻어 묻히다 보면 손끝이 까슬까슬해집니다. 물기 빠진 무가 손바닥에 스칠 때마다 넌 아직 할 일이 남았다 하고 저를 다그치는 것만 같아요. 어깨가 욱신거리는데도 괜히 물을 더 부어 헹굽니다. 씻겨 나오는 물소리가 흘러내리는 제 속구름을 가려주니까요. 며느리의 발자국은 고무 슬리퍼도 끌지 않고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러다 부엌에 들어와선 제 손맛이 담긴 나물을 집어 올립니다. 붉은 입술이 반짝이며 한마디 툭 던지지요. 어머니, 조금 싱겁네요. 소금을 더 하셔야겠어요. 그 말끝에 풍기는 비싼 향수 냄새가 막 지져낸 된장국의 묵직한 냄새와 뒤엉켜 코끝을 자극합니다. 제 귀에는 싱겁다는 말보다 당신의 세월도 이제 맛을 잃었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나는 대꾸도 못하고 국자만 휘젓습니다. 뚝배기 가장자리에 부딪히는 국자의 쇳소리가 삐걱거리는 마음 같아 괜히 오래 저어대며 숨을 돌립니다. 밤이 되면 집안은 고요하지만 내 귀에는 낮에 던져진 말들이 메아리쳐 돌아옵니다. 엄마, 밥 좀 해주는 게 대수야? 그 말이 벽을 타고 부엌 천장에 부딪히더니 결국 내 가슴 한복판으로 꽂힙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뒤척이다 이불 속에서 손목을 움켜쥡니다. 며칠 전부터 욱신거리던 통증이 도져오는 탓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더 아파서지요. 내 손은 여전히 반찬을 만들 수 있는데 자식의 눈엔 그게 대수롭지 않은 수고로만 비춰지는 모양입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반짝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렇게 반짝이는 건데 나는 왜 내 삶을 반짝이지 못하게 두었을까? 자식들 웃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지난 세월이 이제는 등짝을 짓누르는 짐으로만 남았습니다. 내가 시작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오며 밥상 차리는 게 곧 사랑이라고 믿었던 여자. 하지만 그 밥상이 어느 날은 족쇄가 되고 어느 날은 눈물이 되고 결국은 배신의 증거가 되어버린 이야기. 그날도 마당은 어김없이 젖어 있었습니다. 비가 하루 종일 내리더니 흙바닥은 질척이고 장독대 위엔 빗방울이 또르르 굴러 흘러내렸지요. 빗소리가 처마 끝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그 리듬이 괜스레 제 심장 박동이랑 엇박자로 부딪혀 속을 더 뒤숭숭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간다. 현관문이 활짝 열리며 큰 소리로 들어오는 아들 목소리에 나는 반사적으로 고무장갑 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냄새를 머금은 젖은 우산과 신발 냄새가
현관에 가득 차오르며 부엌 가득 차 있던 된장국의 구수한 냄새를 단숨에 밀어냈습니다. 나는 괜히 수저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말로는 반갑다고 해야겠는데 목구멍에선 숨만 헐떡거렸지요. 아들 뒤로 며느리가 들어섰습니다. 쫄딱 젖은 비옷 대신 얇디얇은 흰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축축이 젖은 옷감에서 싸늘한 비냄새가 섞여났습니다. 그녀가 툭 털며 말했지요. 어머니, 집이 너무 습하네요. 아휴, 이러다 곰팡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별것 아닌데도 내 가슴은 확 움츠러들었습니다. 습기 찬 벽에서 피어나는 곰팡이가 아니라 내가 곰팡이처럼 귀찮은 존재가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덮쳐왔으니까요. 엄마, 밥은 뭐 해놨어? 아들이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거실 소파로 몸을 던졌습니다. 푹 꺼지는 스프링 소리, 우두둑 삐걱거리는 그 소리가 내 허리뼈와 맞닿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된장찌개랑 나물 조금 했지. 애써 담담히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고, 또 그거예요? 맨날 똑같아. 며느리가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내 귀에선 비 떨어지는 소리보다 며느리의 가벼운 콧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식탁에 밥을 올리는데 국자에서 미처 떨어지지 못한 국물이 툭 하고 상보에 떨어졌습니다. 그 얼룩을 바라보다 내 눈앞이 번져왔습니다. 엄마, 반찬은 뭐 있어요? 멸치볶음은요? 아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찔러 들어왔습니다. 이 나이에 멸치 까고 볶고 그게 쉬운 줄 아냐?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입 밖으로는 다음엔 해줄게라는 말만 나갔습니다. 아들 입에서 다음엔? 그럼 오늘은 뭐 먹어야 돼? 툭 튀어나오는 그 불평이 내 손등 위 뜨거운 국물보다 더 따갑게 와 닿았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은 식구들은 숟가락을 달그락거리며 밥을 퍼먹었습니다. 나는 한 숟가락도 들지 못한 채 그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졸아들었지요. 입안 가득 찬 밥알 씹는 소리, 그 사이사이 새어나오는 싱겁네, 질기네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내 귀에선 마치 재판관의 판결문처럼 들렸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아들은 소파에 드러누운 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천장에 번져 퍼지고 그 불빛 아래 누운 아들의 얼굴은 내게 너무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엄마, 밥 좀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대수야. 그 한마디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마치 비에 젖은 전깃줄이 지직하고 터지는 듯 내 심장 한쪽이 찢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은 막혔고 눈에서는 알 수 없는 물이 고였습니다. 손끝에서 묻어나온 된장의 짭짤한 냄새와 그 눈물의 짠맛이 겹쳐 나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들려오는 건 빗소리가 아니라 아들의 대수야? 라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이 벽에 부딪혀 메아리치다 결국 제 심장 안쪽을 파고드는 것 같았지요.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차려온 밥상은 사랑이 아니라 자식 눈엔 그저 심부름에 불과했구나. 저녁 부엌 창문 밖으로는 벌레 한 마리 날갯짓하는 소리까지 선명했습니다. 고요하다 못해 기묘한 정적이 흐르던 순간 거실에서 쿵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엄마, 여기 물 좀 갖다 줘요. 아들의 목소리는 명령이 아니라 그저 습관처럼 툭 던진 말이었습니다. 내 손끝에 묻은 고춧가루 냄새, 팔목으로 흘러내린 땀의 짠 기운이 겹쳐 순간 눈앞이 어지러워졌습니다. 나는 주전자 손잡이를 붙잡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발바닥에 밟히는 마룻바닥은 습기 때문에 끈적거렸고 컵에 물을 따르자 또르륵 하고 흘러내린 물방울이 내 손등을 덮쳤습니다.
차갑다 못해 얼음장 같았지요. 그 냉기가 내 속을 타고 내려가 뱃속까지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컵을 내밀었더니 아들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휴대폰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좀 늦네요. 엄마 손 느려지셨네. 가볍게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내겐 낙인처럼 찍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소파 팔걸이에 팔꿈치를 괴고 앉아 있었습니다. 곱게 매만진 손톱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고 그 손톱 끝으로 과자를 집어먹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왜 그렇게 거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에 조개 좀 넣으셨으면 더 시원했을 텐데. 말끝마다 흘러내리는 불만, 그 속에 담긴 은근한 비아냥이 내 귀에 송곳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젓가락으로 상추 한 장을 뜯어들었습니다. 인맥이 손끝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바스락거림이 내 심장 박동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은 금세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들 숟가락이 된장국을 푹푹 떠내고 며느리는 고등어를 발라내며 뼈를 접시에 탕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마다 내 가슴이 움찔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밥이 딱딱해요? 물을 좀 더 부으시지. 아들의 말은 그냥 투정이었을까요? 내 귀엔 마치 이제 늙어서 밥도 제대로 못한다는 판결처럼 울렸습니다. 내 목구멍이 꽉 막혀 밥알 하나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혀끝에서 씹히는 건 밥알이 아니라 내 체면 같았지요.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방으로 들어가자 나는 홀로 부엌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 흩어진 뼈 조각, 젓가락 자국 남은 접시들, 거기에 스민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자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싸아하고 물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손에 닿는 물은 미지근했지만 내 속은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방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엄마 혼자 다 치우겠지. 괜히 도와줬다간 잔소리만 듣잖아.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웃음 뒤에 따라붙은 아들의 낮은 대답은 더 잔혹했습니다. 그래, 그냥 두자. 엄마 성격 알잖아. 어차피 다 할 거야. 그 말이 나를 뼈째 으스러뜨렸습니다. 그날 새벽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있는데 창밖에서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창문이 덜컥하고 울렸습니다. 그 순간 문득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밥 좀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대수야? 아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무릎을 움켜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뼈마디가 저려오는 그 통증이 내 인생의 무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귀에 분명 들린 것은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될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이젠 놓아줘요. 죽은 남편의 목소리와 너무도 닮아 있었지요. 나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홀로 서 있는 내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 그림자가 마치 식탁에 묶인 채 매달린 내 인생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언젠가 내 심장이 먼저 부서지고 말 거라는 걸.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 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커튼에 걸린 먼지 알갱이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는데 그 고요한 반짝임조차 내겐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밤새 뒤척인 탓인지 손끝이 떨리고 다리가 묵직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치우다 남은 반찬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지요. 국물 가장자리엔 기름막이 말라붙어 굳어 있었고 김치 냄새가 시큼하게 방 안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마치 내 속을 뒤집어 엎는 듯
매캐했습니다. 엄마, 아침 뭐해요? 아들이 방에서 나와 눈 비비며 말했습니다. 그 말투엔 당연히 해줄 거다 하는 태도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대답이 막혔습니다. 냉장고에 어제 반찬 남았잖아. 데워 먹으면 되지. 조심스레 말을 꺼냈는데 아들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엄마답지 않네. 아침은 따끈하게 좀 해주지.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내 이름 앞에 붙어 있던 엄마답다는 말이 이제는 밥상과 국솥, 반찬통으로만 규정되는 듯 해서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 젖병을 내 손에 툭 쥐어주며 말했지요. 어머니, 좀 데워주세요. 저 애기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그 순간 내 손바닥에 닿은 젖병은 미지근했지만 그 무게가 기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의무라는 이름의 족쇄가 내 손목에 달라붙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직접 하면 되잖아. 내 입술 사이로 의식하지 못한 채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리더니 금세 웃음으로 덮였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 서운하네요. 저도 이래야 하잖아요. 그 웃음 뒤에 깔린 가시가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점심 무렵 부엌에 찌개 끓는 소리가 요란하게 퍼졌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 사이로 된장 특유의 짭짤한 향이 퍼졌습니다. 그 냄새는 원래 내겐 집과 안도의 상징이었는데 이젠 나를 가두는 굴레처럼 역겨워졌습니다. 아들이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 입 맛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거 좀 싱겁다. 소금 좀 넣어. 나는 말없이 소금통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내 손에서 소금통을 빼앗아 자기 손으로 턱하니 집어넣었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꽉 하고 조여왔습니다. 내 손끝에서 떨어져 나간 건 단순한 소금통이 아니었습니다. 내 권위, 내 존재, 내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반찬 가짓수도 줄었네. 옛날엔 더 풍성했는데. 아들의 농담 섞인 말투에 며느리가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깔깔깔 비웃음처럼 울렸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놓고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예전엔 힘이 있었지. 그땐 너희 아버지도 살아계셨고 나도 젊었으니까.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방안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아들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괜히 감정 잡으시네. 그냥 밥 얘기한 건데. 그 순간 머리 위 형광등이 지지직하고 깜빡였습니다. 부엌 창으로 들어온 햇빛과 형광등 불빛이 엇갈리며 내 그림자를 두 겹으로 늘여놓았습니다. 그 겹겹의 그림자가 마치 나와 다른 또 다른 나가 지금이라도 식탁을 뒤엎을 듯 몸부림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속에서 오래 묵은 울분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나 끝내 폭발하지 못한 채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래, 밥 얘기지. 밥 얘기. 하지만 내 심장은 이미 폭발 직전의 화약고처럼 한 줄기 불씨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치우고 난 부엌에는 된장국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눅눅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젖은 행주로 식탁을 닦는데 손목이 욱신거리며 뜨끔거렸습니다. 젊을 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텐데 요즘은 작은 통증에도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어요. 아이들 떠드는 소리에 묻혀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내일은 엄마 집 정리 얘기 좀 확실히 하자. 그 말에 제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지요. 땅에 떨어진 젓가락이 짤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구를 때 제 심장도 함께 굴러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설거지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거품 사이로 스며드는 대화는 송곳 같았습니다. 형네처럼 우리도 여유롭게 살려면 이참에 엄마가 결단하셔야지. 그러게. 애새 키우는데 언제까지 이 고생이야. 손에 쥔 그릇이 미끄러져 물속에 퐁당 빠졌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물이 제 앞치마에 튀며 서늘하게 스며들었지요. 귀는 달아올라 뜨겁고 가슴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갑고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울처럼 빛나는 싱크대 스테인리스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 힘없이 내려앉은 입술.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저들 눈엔 그냥 재산 덩어리 혹은 일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걸까? 엄마, 내일 얘기 좀 해요. 미루면 안 돼요. 식탁에 앉은 아들이 무겁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며느리는 맞장구 치듯 아이들을 챙기는 척하면서도 눈길은 제 쪽을 스쳤습니다. 살짝 치켰던 눈매가 어쩐지 낯설고 서늘했지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도통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자꾸만 귓가에서 정리해라, 정리해라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뒤척이다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며칠 전 큰아들 부부가 오지 못한다며 대신 보내준 상품권. 며느리가 그걸 보며 웃던 얼굴. 그 웃음이 고마움의 웃음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의미의 웃음이었을까? 한밤중에 부엌으로 내려가 물을 한 잔 따르려는데 방문 틈새로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들의 방이었습니다.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응, 내일 얘기 잘할 거야. 엄마가 좀 고집 부려도 결국은. 그 뒤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등줄기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제 더는 단순히 밥 차려주고 치우는 문제만이 아니구나. 내 삶이, 내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구나. 다음날 새벽 안방 창호지 틈으로 옅은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희미한 빛이 방바닥에 군데군데 낡은 흠집을 드러냈습니다. 그 흠집들은 제 평생을 깎아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며 살아온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문을 열자 오래된 된장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 냄새가 왠지 오늘따라 묵직하게 눌러앉아 있더군요. 손에 닿은 건 지난 겨울 장독대에서 덜어넣은 된장단지. 뚜껑을 열자 쿰쿰하면서도 짭조름한 향이 퍼졌습니다. 순간 울컥했습니다. 이 맛으로 아이들을 키웠고 남편의 술상도 차렸는데 이제는 제 반찬 하나가 그저 귀찮은 노동으로만 여겨진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어제 들은 말들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엄마, 이제 집 정리하세요. 같이 사는 게 편하죠.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 엄마 오시면 도와주시잖아요. 도와주다니 그 말은 살림꾼이 되어라는 다른 말이겠지요. 저는 그릇을 씻으며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찰랑찰랑, 철벅철벅. 물이 부딪히는 소리가 자꾸 제 심장 박동과 겹쳤습니다. 빠르게, 세게, 끊어질 듯 이어지는 소리. 그 순간 제 안에서 묘한 각오가 싹 텄습니다. 더는 내 삶을 내주지 않겠다. 내가 쌓아온 집, 내가 지켜온 자리, 이제는 내 의지대로 해야지. 싱크대 위에 있던 손마디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젓가락질도 버거운 손인데 어떻게 애 셋의 밥과 살림을 맡으라는 건가. 그 생각이 드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 같지 않은 웃음, 입술만 실룩이는 씁쓸한 웃음이었지요. 그날 오후 저는 일부러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잘 지내냐? 상품권은 잘 받았다. 큰아들은 다정히 안부를 묻다가 문득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엄마, 동생이 또 뭐 부탁했어요? 혹시 집 얘기?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들들이 이미 제 등 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음을. 전화를 끊고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거기에 있던 건 제 이름으로 된 등기 서류와 땅 문서들. 손가락 끝이 종이를 스칠 때 까슬한 촉감이 제 의지를 더 굳게 다져주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이걸 내가 지켜야 해.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내 노후를 대신 살아주진 않으니까. 밤이 깊어가며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만은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멀리 기차 지나가는 소리마저 제 결심을 북돋우는 듯 들렸습니다. 저는 방 안등잔불 아래 앉아 작은 수첩을 펴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내 뜻을 밝힐 것인지.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오히려 그 떨림이 제 심장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침대맡에 두었던 오래된 손거울을 들여다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분아, 이제 내가 내 편을 들어야 한다. 더는 며느리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마라. 밤새 비가 내려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둑한 부엌 불빛 아래 솥에서는 진득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기름이 둥둥 떠있는 국물, 속을 눌러오는 묵직한 향. 며느리가 국자를 들고는 한 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리 아프다 하셨잖아요. 이 도가니탕 드시면 힘이 펄펄 날 거예요. 그 말이 어쩐지 친절한 배려가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얼굴을 덮치며 눈가가 촉촉해졌는데 그게 김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들었다 놓고 수저를 잡았다 내려놓았습니다. 속이 울렁거려서였습니다. 도가니 특유의 누린내가 목구멍에 걸리는 듯 도저히 삼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런 거 무겁더라. 그냥 된장국이면 됐지.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며느리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래서 더 기운이 없는 거예요. 고집 피우시지 말고 드셔야죠. 저희가 괜히 정성 들여 끓였겠어요? 정성? 그 말이 내 귀에는 족쇄처럼 들렸습니다. 자식 입에선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뚝뚝 흘러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신문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도가니탕 같은 건 보약이야. 당신 몸 생각해서 애엄마가 끓였는데 괜히 심술 부리지 마요. 심술?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나는 그저 말없이 숟가락을 들어 국물 한 수를 떠입에 넣었습니다. 기름이 입천장에 달라붙는 듯 미끈거렸고 속은 더부룩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무게가 마치 나를 짓누르는 멍에 같았습니다. 맛있죠? 제가 일부러 오래 끓였어요. 어머니 다리엔 이게 최고라니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그 눈빛은 내가 숟가락을 들 때마다 확인하는 경계였습니다. 나는 웃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론 점점 서늘한 두려움이 차올랐습니다. 이게 정말 나를 살리려는 국인지 아니면 나를 더 빨리 주저앉히려는 국인지. 그날 밤 부엌에 남아 식탁 위에 굳어버린 기름 덩어리를 바라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영감이 내 귀에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먹지 마라.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오래도록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솥뚜껑 아래서 여전히 끓어오르는 소리가 내 심장 박동처럼 불안하게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아직도 도가니탕 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엉겨붙은 뚝배기가 부엌 구석에서 미지근하게 식고 있었고
나는 한참 동안 그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국물을 삼킨 이후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휘청거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태연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참에 집 정리하셔. 서울로 올라오면 이런 국도 매일 챙겨 드실 텐데. 그 말에 내 속에서 무언가 확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를 살리겠다는 국물 한 그릇이 사실은 올감이었음을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상 위를 두드리며 낮게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저 도가니탕 먹었었지? 아들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덜컥 국그릇을 치웠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괜한 의심은 건강에 안 좋아요. 나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가 막혀서였습니다. 그래, 의심이라 치자. 그런데 왜 국마다 내 다리만 더 무거워지는 걸까? 왜 먹을수록 나는 힘이 빠지고 너희 얼굴만 환해지는 걸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딱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손주들마저 숨죽이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한 생각 마시고 그냥 우리 편하게 같이 살아요. 그러면 이런 걱정도 없잖아요. 나는 숟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기름 묻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아니다. 나는 더는 너희 집에 가지 않는다. 내 집도 내 몸도 내 남은 날들도 이제는 너희 손에 맡기지 않아. 아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릴 뭘로 보고? 그래, 나는 이제 너희가 무섭다. 도와주는 척하며 내 삶을 갉아먹는 너희가. 그게 더 이상 자식이 아니고 내 업보 같다. 순간 방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싸늘하게 바뀌었고 아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긴장 속에서 나는 떨리는 다리로도 굳건히 일어나 부엌 창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비릿한 밤바람이 스며들며 국물 냄새를 쓸어갔습니다. 나는 그 바람을 마시며 마침내 내 속에 쌓여온 모든 무게를 토해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도가니탕 같은 걸 내밀지 마라. 그것은 보약이 아니라 내 목숨을 옥죄는 족쇄니까. 그날 밤 창문을 열어젖히며 토해낸 내 말은 칼처럼 방 안에 꽂혔습니다. 이후 집안은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조차 귀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고 아이들마저 눈치를 보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갈 때 삐걱이는 나무 바닥 소리가 오래도록 내 귀에 남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 공기가 싸늘하게 꺼졌습니다. 텅 빈 부엌에는 도가니탕의 기름내만 눅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다리를 문질렀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묵직한 통증은 단순히 관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가 낳아 키운 자식에게 배신당한 자리에서 올라오는 고통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날선 유리 조각 같았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까지 알게 됐습니다. 이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체면은 너희가 챙겨라. 나는 이제 내 몸 하나 지킬 거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아들이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우린 다시는 엄마 집에 안 갈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뚝 수화기가 끊기는 소리가 마치 오랜 줄이 툭 하고 끊어져 나가는 듯 귀에 박혔습니다. 그날부터 집은 더 깊은 고요에 잠겼습니다. 부엌 찬장에 쌓인 양은 냄비들이 하나같이 텅 빈 울림을 냈습니다.
예전엔 명절마다 북적이던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 바람만이 방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결국 피부치라는 게 이렇게도 멀어질 수 있구나. 그럼에도 눈물이 터져 나오진 않았습니다. 대신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긴 세월 자식에게 묶여있던 사슬이 끊어지는 듯 쓰디쓴 해방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창가에 걸린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가슴이 또 저려왔습니다. 미소 짓던 얼굴, 작디 작은 손을 잡고 걸었던 골목길. 그때의 아이와 지금의 아들을 같은 사람이라 부를 수 있을까? 나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늙은 몸뚱이 하나라도 내 힘으로 지켜야지. 더는 자식의 그릇에 밥을 말아주지 마라. 그들이 너를 버렸듯 너도 이제 놓아주자.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나 대신 눈물을 흘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전화기 화면은 잠잠했고 집안 구석구석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 내외가 떠난 뒤 남은 밥풀이며 국물 얼룩을 치우느라 새벽까지 분주했을 터인데 이번엔 설거지거리가 애초에 없었습니다. 싱크대 위에 반짝이는 빈 그릇들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고요가 참 서운했습니다. 집안이 쓸쓸해진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뚝하고 부러져 나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그 고요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배고프면 김한장에 밥 한 숟갈 얹어 먹고 다리가 아프면 그냥 눕고 그 단순한 일상이 나를 숨쉬게 해주더군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와 식탁 위 오래된 나무결을 환히 비쳤습니다. 그 빛이 유난히 따뜻해서 나는 그 앞에 앉아 오래도록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두 아이가 덩달아 웃으며 국수를 먹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웃음소리가 내 귓가에 바람처럼 스쳐가더군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붙잡고 있던 건 자식이 아니라 자식과 함께였던 지난 날의 환상이었구나.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욕심과 불만으로 무거워진 어른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경로당에 갔습니다. 노인들 사이에서 쑥국 냄새가 풍기고 누군가는 손수 붙인 부침개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이웃이 건네는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맞아요.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였지만 동시에 그 모든 역할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한 사람이기도 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깊게 팬 주름 세월의 자국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 낯선 빛이 번져 나오는 걸 봤습니다. 체념이 아니라 단단함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분아,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 살아라. 반찬 타령에 허덕이지 말고 종처럼 부려지지 말고 내 입에 맞는 국 한 그릇 끓이고 내 발걸음이 편한 길로 걸어라. 그 순간 오래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린 듯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자식들이 다시 찾아오든 아니든 그것은 그들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보다 자식이 등을 돌린 날보다도 더 고요한 이 밤이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내 삶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었다는 걸. 남은 날들은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내 삶은 내 거잖아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